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미국의 지금 패권, 한때는 뭐 이 동구권이 무너진 뒤에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그렇게 이야기하고 밀리터리 또 임페리얼리즘, 그러니까 군사 제국주의라고까지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고립 외교를 자처하면서 좌충우돌 하더니 이제 또 바이든이 돼서 정상적인 미국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아프간이나 또 곳곳에서 하는 모습이 이상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리더십을 상실해가는 과정인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다음 달에 합니까? 그 9일날 10일날 곧 하는 것 같은데. 곧 합니까? 10일. 예. 거의 다 됐습니다. 110개국. 예, 110개국. 110개국인데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는 뭐 초대 못 받는 거냐. 다행히 북한, 중국을 이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제 그 욕하는 거는 터키와 필리핀에 왜 초대했냐.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초대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닌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아마 중국을 겨냥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 동맹을 하나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미국의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근데 이게 화상회의입니까? 오프라인? 이거 화상회의입니다. 화상회의죠. 예, 화상회의고 가능하면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린다면은 뭐 그러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사실은 110개국이 이거 중구난방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별 그렇게 뭐 심도 있거나 초점이 잡히는 그런 회의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토는 이제 권위주의에 대응하겠다. 중국이죠. 그다음에 부패 척결, 그다음에 인권 수호 이런 건데, 뭐 결국 인권 수호도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공의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대만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조금 이제 센세이셔널 합니다. 요거 회의하기 전부터 이제 대만이 참석해서 중국에 반대했는데, 뭐 초청자가 미국이니까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먼저 이제 수출 통제로 나온 거는 중공의 이제 인권 탄압에 사용하는 기술 장비를 갖다가 수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중국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아마 규제를 좀 강화할 모양인데, 이 중공의 인구가 14억인데 감시 카메라가 1억 4천만 개던가요?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년에 통제 국가. 근데 중공의 이런 인권 탄압 장비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의 군에서 사용하는 지금 DVD나 화상 장비 뭐 CCTV가 대부분 중공제가 지금 둔갑대가 왔다. 그리고 80년대 학생 데모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때 한국 기업에서 만드는 그 체류탄들 전 세계 독재 국가들에 다 수출됐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있던 군부대가 그거 다 트럭에 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국은 뭐 참석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화상회의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옥죄하겠다, 막 그런 이제 의도의 하나로 풀이됐는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미국의 우방국도 아닌 것 같은데 초청은 받았습니까? 초청 받았습니다. 초청 받았는데. 그럼 엉터리네. 화상회의니까만 뭐인데, 헝가리는 근데 초청 못 받았습니다. 네, 헝가리가 요즘 뭐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오르반 독재자가 이상하게 중국 쪽으로 붙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거는 몇 나라들이 지금 미얀마는 당연히 초청이 안 되고요. 그런 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 어차피 몽골이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죠. 중국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정말 듣기 싫은 게 툭하면 특정 국가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할 요도가 없는 거죠. 뻔하게 이건 중국 때문에 한다고 그냥 공개적으로 해서 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이 아마 가장 소위 말해서 이 110개 국가 중에는 소위 말해서 미국과 서구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을 불러 모은 거는 일단은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전방위 구도에서 좀 더 많은 이제 수적 우위를 누리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EU인데, 이게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앵글로색슨 4~5개국을 제외한다면 결국 유럽 대륙이겠죠. 최근에 이제 좀 노골적인 표제가 하나 붙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EU, 중국 대화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을 포위하자, 그다음에 중국의 공급망 사슬을 차단하자, 중국의 인권을 갖다 규탄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웬드셴은 국무부 이제 부장관하고 그다음에 EU의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테파노 사니노라는 사람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막 다양한 논의를 한 거로 봐서는 이 제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 대화라고 다른 거는 EU가 이제 거의 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EU 지평분 의회는 거의 지금 막 우파 내지는 이제 극우파들이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중국에 대해서 결코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걸 보낼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독일도 이제 중도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여기도 이제 반러 반중 노선을 취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온도 차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다만 이게 EU나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이 이제 반중 노선으로 이제 기본 축을 설정한 거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라는 게 워낙 그 나라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경제 문제가 딱 터지면은 미국에 이해 협조를 하지 않을 나라들이 많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래서 결국 이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막 계속 중국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말이 잘 먹히지 않게 되는데, 지금 수십 동안 사실은 유럽 국가들 그렇게 일관된 미국의 의지를 따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70대, 80대 프랑스가 제일 애를 먹였었고요. 거기 보면 사실은 영국이나 독일이 가장 이제 미국이 협조적인 나라였었는데, 지금 뭐 그 바이든이 저렇게 이제 헤매고 있다 보니까 뭐 프랑스하고 독일이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자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동맹을 좀 더 확대시켜서 중국을 갖다 압박하려면 지금 그 전이부대는 유럽이 EU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와스프, 앵글로 섹슨,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예. 그러면 화이트 앵글로 섹슨이라고 말하는 앵글로 섹슨의 정의는 뭐 영국이고 그다음에 또 뭐 독일도 사실상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앙겔런 작센이라는 지역이 이제 영국 가서 이제 앵글로 섹슨이 됐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적어도 영국하고 독일 정도는 뭐 이 외교적으로나 군사 동맹적으로나 미국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메르켈이 있으면서 독일이 솔직히 말하면 미국하고 다른 소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숄츠가 이제 3인당에 이제 바뀌었는데 미국이 적어도 유럽하고의 관계에서 영국, 독일 두 개는 확실히 잡아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면 요 근래에 내부 문제에 매몰이 되면서 이 과거처럼 이 적극적인 자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이 외교 정책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도 지금 이빨이 말이 잘 안 먹히거든요, 미국에. 근데 군대를 주둔하면서 이런 나라들과 협조하자, 뭘 하자, 제재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점점 저런 식으로 군대를 빼가지고는 미국의 입김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은 아마 조금 지금부터는 좀 더 아마 보다 좀 더 확고하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에서 그러니까 빠져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죠. 그래서 그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EU 내에서 이제 공동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조하겠다라면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영국은 그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 영국을 EU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이거로 봤을 때 EU가 해체되는 게 제일 좋겠죠. EU라는 게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양자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복합적인 안보 동맹 구도를 다시 아마 정립하겠다. 이게 아마 미국의 사고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반발하는 건 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제 흔히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보면 툭하면 중국,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중잣대 뭐 이런 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나라들한테는 이중잣대를 대는 게 외교의 정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신사할 경우에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곤란하지만 쿠바나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는 신사국가가 아니거든요. 국제 규범 파괴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다고 금권 정치 국가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네. 지금 맞는 말을 하는데 어찌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이야기하면은 뭐 그렇죠.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국 저것도 마찬가지로 근권이 저것도. 지금 보면 얘들이 이제 흔히 특히 이제 북한 또는 한국 내에는 좌파들이 그러죠. 툭하면은 심지어 정의용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미중 그 갈등 구도에서 이게 그렇게 이제 두 나라를 갖다 나누는 게 냉전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쟤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 냉전적 사고라는 걸 갖다가 좌파가 소위 말해서 한국 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프레임화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툭하면 보수권을 욕할 때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글이나 자유롭게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가 딱 세 나라인데 전 세계에 중국, 북한, 쿠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존재 자체가 냉전이죠. 이 나라가 냉전의 산물이들입니다. 그렇죠. 예. 소련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권이 전부 시장 체제로 전환했는데 왜 이 세 나라만 아직도 이렇게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뭐 이 나라들 어떤 인종적인 결함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하여튼 얼마나 폐쇄적이고 악랄한 공산주의 체제라는 걸 갖다가 그 스스로가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냉전 사고랑 중에 이중잣대 그러다 자기들이 아마 흔히 사용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툭하면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 세 나라가 툭하면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치, 국내 정치에 대해서 중국,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호주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비판을 제기했을 때 미국이 그런 우방 국가들을 향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세 나라가 얼마나 고립된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로 이야기할 때 미국은 사실은 영토적 야욕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자기들 그 풍부한 국토 내에서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고요. 다만 이제 그 세계 체제를 갖다 전복시키려 하는 어떤 추적에 대해서 그 추적을 동맹과 함께 방어해 나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이고 자기보다 찌질하고 못난 나라를 하더라도 동맹국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중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모든 걸 이제 형과 아우의 관계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게 중국을 종족으로 떠받들 때 6.25가 이제 창궐할 때 그때 어떤 국제정치 사상이 그대로 지금 유전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존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철학을 가진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 선택해야 될 거냐 하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국이 좀 가공의 역사를 만들어가 가상의 자기의 황금 시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역사 중에 과연 한족이 지금 중국을 지배해가지고 없죠. 제대로 다스렸던 시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일 한가한 게 원나라 때, 몽고 때인데 그건 한족이 아니죠. 당나라도 또 보면 이게 한족의 본류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나라도요.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청도 아니고 청은 당연히 만주족이죠. 명나라는 저 도둑놈들이만 세운 나라인데 그 뭐 홍건적인 거.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사실은 GDP 상으로 중국이 세계 1위였을 때가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를 제패했다거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마치 중하라해서 역사상 중국이 계속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속에 그건 이민족이 중국 주변에 살던 이민족이 지배했거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뭐 청나라도 보면 그렇죠. 만주족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없는 역사를 갖다가 만들어가 지금 어쩌다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생기니까 주변에서 중국을 침공 안 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살지만은 자기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무슨 타고난 뭐 역사상의 큰 종갓집인 것처럼 하는 태도가 좀 웃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역사 아이러니는 사실 한족이 잡으면은 굉장히 문약하고 쇠약해졌고 그 주변에 이민족들이 중원을 차지하면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발견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한족이 지금 이제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미국과 이제 서방 진영들이 맡겠다는 이제 그 구도가 계속 지금 존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이 뭐 세계 1위 국가인 건 맞는데 과거에 1950, 6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단 뭐 중공이 이제 가장 위협적인 주적이라는 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과거에 뭐 제1주적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더 이상 미국이 러시아를 겁내진 않죠.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않고요. 러시아가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소멸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인구도 엄청 줄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네. 러시아라는 나라의 땅을 지배할 인구가 네. 존재하겠느냐. 네. 그래서 점점 이 러시아의 이 자기 영토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하는 것도 일시적인 네. 지금 패권이고, 그래서 자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같은 그렇죠. 과거 맞습니다. 소련 CIS 국가들을 흡수하려고 네, 네.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래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이제 그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중국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거에 트럼프가 사실은 정권을 잡았을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 선거 때 그 스캔들 때문에 그런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체적 구도로 봐서는 그럼 과연 군사력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그 어떤 그 챌린저로 등장했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러시아와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런 보관이나 카드 또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 이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이든하고 좀 러시아 만났습니다만 별로 뭐 진전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를 갖다 미국이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 이게 아마 중국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압박에 나올 것인가 하는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상태에서 미국의 가장 도전적 국가라면 당연히 이제 북한과 이란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북한과는 이 두 나라는 절대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프레볼러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기억나시죠? 70년대 그 애꿎은 미군 2명을 갖다가 수십 명이 달라들어가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도끼 만행. 예, 도끼 만행 사건. 그다음에 그게 1979년이죠. 이란 그 혁명, 이슬람 혁명 나가지고 미 대사관에 전 세계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리 악랄한 어떤 그 전체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남의 나라 그 어떤 사신을 갖다 건드린다든지 대사관을 점령한 적은 없었는데, 이거는 아마 인류가 끝날 때까지 북한과 이란, 미국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아프간 철수하고 나서부터 조금 막 한가해졌습니다만, 중동의 어떤 이슬람 세력, 이건 언제든지 미국의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으로 남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점점 이제 중동 국가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는 굉장히 미국의 맹종이었었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사설.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군대를 빼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주안점을 환태평양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마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지, 꼭 미국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중동에서도 좀 소위 말해서 패권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중남미 좌파 정권은 뭐 이거는 쿠바 등장 이래 계속 미국의 골치 아픈 뒷마당에서 이제 이런 조그만 정권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다행히 그 니카라과라든가 온두라스라든가 조그만 나라들이 등장했지, 베네수엘라는 좀 예외입니다만, 그 이후에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게 이제 반미를 내세우면서 이제 중국과 제휴하겠다 이런 위험은 현재까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막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나가야 될 거를 이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특히 에르도안이죠. 이 사람이 좀 참 이제 설명하기가 곤란한 인물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인기가 있고 장기 독재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에르도안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터키 GDP가 2배로 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전국에 관리를 못해가 리라화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 경제가 망가진 상태인데, 얘가 최근에 보니까 그 OTS라고 트루크를 사용하는 국가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뭐 타지크스탄, 뭐 탄자 같은 나라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어느 정도의 결집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공고하게 형성된다면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지금 불편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 터키가 자기가 이제 좌장이죠. 그래서 터키를 쓴 나라에 있던 그 주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막 술탄이라 칭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패권적인 그런 구도를 한번 형성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중앙아시아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불안해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카자흐스탄, 생각보다는 굉장히 반중적이라 그러거든요. 그 나라가 1대1로는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나라가 중국하고 싸우기는 힘든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도를 갖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도
좀 관리하기 좀 힘들어지죠. 그러려면 에르도안이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되겠고요. 이런 지금 전 세계 때 미국의 우방 관계, 그다음에 적대 관계를 간단히 요약 정리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우방으로 알고 있었던 나라 중에 가장 취약한 게 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도 사실은 화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이상한 어떤 어정쩡한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존속할 건지 만약에 또 한두 나라가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친중으로 돌아서는지 이렇게 되면 아세안의 정체성이 아마 상당히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면 5년마다 대선이 치러질 때 우방에서 이탈하느냐 잡아놓느냐 또 주한미군을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끊임없는 의문에 부딪히는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도를 놓고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중국, 북한하고 붙어있는 반도에 있으면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안이 그 뭐 EU처럼 그렇게 공고한 집단은 아닙니다만 이게 만약에 아세안에는 조직마저도 없이 동남아 국가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유지되었다면은 중국이 철저하게 각계격파해가지고 친중 국가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아세안 기구라는 게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복합적인 국가연합체로서 중국의 이제 패권에 도전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국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체제를 이끌어가는 와중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우방으로 생각했던 그런 지역, 한국, 동남아 또는 뭐 대만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만 이런 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고한 이제 그 헤게모니를 장악할 거냐 한 건 앞으로 좀 더 두고 재미나게 아마 관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미국의 외교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좀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또 외교 정책, 외교 안보 노선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제 학자들은 대개 이제 그 지난 한 200년 동안 끊임없이 국제주의와 고립주의에서 갈등해 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논평들을 많이 내는데 사실은 제 생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더 이상 미국은 고립주의를 복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 어떤 상호전하는 게 워낙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중국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경제적 협력 없이는 자체 내부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미국이 과거처럼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 트럼프 때 잠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제 기존의 동맹과 사이가 어그러진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추적이고 강한 어떤 메스를 가해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 뒤로 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문제가 핵심이 이게 외교하고 안보 정책에 있다기보다는 경제에서 미국이 가트에서 WTO 체제로 이어지는 이 신자유주의 이 무역 체제에서 미국 스스로가 그것이 미국의 제조업을 황폐화시켰다. 금융업이 미국 득세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미국의 소수의 금융 자본가들이나 IT 업체든 배를 불렸지 다수의 미국 이 국민들이 빈곤해지는 효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이 경제에서 WTO에서 지금 어정쩡하게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과거처럼 이제 이 블록 경제, 뭐 이 성곽 경제로 가게 된다면 코로나가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과거에는 경제적 이득을 갖다가 미국에 수출하게 해주고 동맹을 유지한 거니까 한국도 그렇게 해서 빌붙어서 성장했고 그렇죠. 미국이 최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해외 이 공산품의 침투에 의해서 미국 자체의 제조업이 황폐해져서 미국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이 내수지향으로 옮겨간다면 해외하고의 어떤 기존의 자유무역 패턴은 완전히 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로부터 한 5, 60년 동안에 미국이 사실은
그 안보적인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해구산을 갖다가 펼쳐준다든지 그와 동시에 이제 경제적 이득까지 다 공유를 했었거든요. 미국 동맹군에.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국이나 싱가포르 모든 대만 모든 나라들이 미국 가서 공장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를 원했고 또 미국은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서 우방들과의 관계를 돈독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누구나라 제1무역 대상국이 누구냐라면 중국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미 제조업에서는 미국은 손을 뗐기 때문에. 자, 그럼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과 그런 상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걔하고 손을 끊으려 할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반대급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가 아닌 반대급부. 단지 안보적인 어떤 보호막 이것만 가지고 미국 해계문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오늘날 세계 동맹 전략에서 외교 안보와 경제 이 부분이 복합된 동맹이었는데 이게 깨진 상태에서의 동맹에서 미국이 말로 가지고 그냥 가치나 원칙을 가지고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런 것만 가지고 동맹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헛던지다고 이제 패권을 추구하면서 제국주의의 속성을 드러내서 그 많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이 견지된 한은 헤게모니가 유지가 되겠죠. 예,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일본과 같은 정상국가로 돌아간다든 할 경우에 주적을 만들지 않으면 패권 국가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국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 지금 수학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제조업에서 손을 떼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결국 제조업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중국과 경영 관계를 더 심화시키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단지 중국이 자유적인 가치를 갖다가 파괴하는 나라라고 해서 비방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줄 건가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했고요. 거기서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은 미국이 너무 있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주한미군의 존재가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주한미군을 환태평양 하나의 구성 요소로 좀 더 확대시켜서 유엔 전략을 하겠다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한미군 자체가 그 태평양 사령부 안에 예하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환태평양에서 예하간 어떤 여사한 군사적 충돌,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바깥으로 불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보수나 진보나 별로 그렇게 이게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 미군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 순환 배치에 잠정적 임시 주둔지라는 개념으로 색깔이 주둔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주한미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부분에서 이 독립적인 이 주둔으로서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일환으로 이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니까 미국은 적은 병력을 가지고 미국이 뭐 고질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리저리 돌리려니까 다용도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한국의 좌파는 철저하게 반대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외부로 옛날에 월남전처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미국 사령부의 지휘하에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은 극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뭐 좌파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한국의 우파들은 그 입장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 전부가 좌우든 무관심하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국민의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독일에 한때 이제 딜레마가 있었는데 독일이 계속 이제 1949년부터 이제 군비를 증강해서 나토의 일원이 됐는데 독일이 소위 말해서 이제 피스키핑이라든가 다른 어떤 분쟁지기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이제 우려했었거든요. 과거 나치 독일의 어떤 상징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에 전에 뭐 군대가 들어올 때 난리 났었습니다. 독일군이 그리스로 침략한다고. 그래서 얘들이 그 독일군의 이제 해외 파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했냐면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해구산의 보호에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안보를 갖다 무임승차했었는데 이제 독일의 그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떤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때 우리도 군대 파견을 해서 평화 유지에 일조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지난 20년 동안의 어떤 노력에 따라 지금은 그 독일군이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이런 쪽에 주둔하고 파견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외교적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지금 대선 캠프에서는 이것까지 할 여력은 없을 겁니다. 이것까지 정리할. 근데 다만 보수파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그럼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대만 같은 데서 한국 군대를 주한미군을 전개시켜 달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만약에 가담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병력을 보낼 건가 하는 건 아마 미세 조정 단계를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그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나 아니면 현재 뭐 보수파의 논객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앞으로 우리도 직접 많이 좀 짚어야 될 것 같다. 이 버려뒀다가 나중에 손을 못 쓰는 상황이 갑자기 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허 대사님 모시고 지금 이 미국의 지금 패권 구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